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저희가 광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이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문물과 제도를 이제 완성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종 같은 경우는 광종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원래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에요. 경종의 아들이 2살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경종의 마누라가 유명한 천추태후거든요. 그러니까 헌의 왕후였었는데 어쨌든 이 천추태후와 이 경종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천추태후의 오빠예요. 친오빠. 친오빠인 동시에 경종의 사촌 동생. 그리고 동시에 태조 왕건의 손자였었던 이 성종이 왕이 오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왕실 계보도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이제 종례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고려 왕실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는 엄격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고려 여러분들이 왕실 계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촌들끼리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종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나온 2살짜리 아기 있지 않습니까? 그 2살짜리 아기가 이 성종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는 목종이 되게 되겠습니다. 목종. 그러니까 성종이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위를 성종의 외족하였었던 목종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왕실 계보도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종의 업적이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오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통치를 해야 될 어떤 방책에 대해서 글을 써서 갖다 바쳐라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오품 이상의 신하들이 글을 써서 이제 성종에게 이제 갖다 바쳤죠. 그 가운데에 이제 최승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승로가 육두품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최승로가 글을 엄청 잘 썼나봐요. 그래서 이제 최승로의 글이 이 성종에게 채택이 되면서 이제 시무 28조와 그 다음에 5조 정적평이 성종에게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무 28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불교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유교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관을 두소서, 외관을 두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등회와 그다음에 팔건회를 폐지하라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그리고 이제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유교를 굉장히 강조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최승로가 이제 시무 28조가 채택이 되었죠. 자, 우리 책에는 유교 정치에 의한 국가 기반 정립, 중세적 운영 원리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무 28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무 28조 내용 중에서 22개의 조항밖에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째 지방관 파견한다, 13번째 연등의 팔관을 축소한다, 16번째 무분별한 사찰 건립 금지한다. 불교를 굉장히 축소시키라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20번째 내용이 이제 유교와 불교를 조화롭게 하라는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무 28조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5조 정적평 같은 경우는 역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전에 태해, 정광, 경 5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왕들에 대한 업적을 이제 평가하는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광종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신랄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종은 이 사치와 어떤 향락에 빠지게 되고 말년에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최승로 같은 경우는 성종 때에 와서 좀 빛을 많이 발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중앙으로부터 좀 소외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 있지 않습니까? 쌍기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조 정적평을 그래서 태의정광 경의 오조의 정치에 대한 시적을 논했다. 이게 오조 정적평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 내용에 호응을 해서 성종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연등이와 팔관회를 없애버려요. 최승로는 축소시키려고 그랬는데 없애버리게 됩니다. 사실 연등이와 팔관회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 연등이와 팔관회를 개최하라고 해놓았잖아요. 할아버지 말을 지금 거역을 하는 겁니다. 성종이. 자, 연등이와 팔관회를 폐지한다. 그리고 이제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집을 절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유불 공존. 그러니까 유교는 정치, 불교는 이제 그 종교로서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제 그 교육에도 실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국자감을 설치를 하게 돼요. 원래 국자감이 성종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자감을 설치했다는 표현보다 이 중수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자감을 새로 중수했다. 그래서 또 이제 12개의 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목을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승로의 건의에 호응을 한 거예요. 최승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관을 파견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에 호응을 해서 지방관, 그러니까 12개의 목을 파견해요. 12개의 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네. 12목을 파견하는 게 12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관을 고려 최초로 이제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지방 세력들이 점점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관 파견까지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이 이제 개편이 되는데요. 사실 그 고려는 태봉을 계승한 나라지 않습니까? 태봉은 이제 궁예 정권이었잖아요. 궁예가 실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밀보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관시법을 터득했다고 얘기해서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난 너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이고, 자기 이제 마누라도 이제 간통죄 뒤집어씌워서 죽이고, 자기 두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배연경이라든지 신순겸이라든지 홍유라든지 또는 복지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궁예 정권을 타도하지 않습니까? 궁예 정권이 이제 그래서 타도가 되고, 궁예는 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보리밭에서 보리 이상을 훔쳐먹다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걸려서 돌멩이로 맞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말년이 굉장히 초라해진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왕건 같은 경우 이제 그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이 올라서 고려가 이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고려가 처음에 세워졌는데, 고려가 세워졌을 때 기존의 태봉의 관제를 어느 정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계승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태봉의 관제를 이제 혁파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봉의 관제, 그러니까 삼성체제에 있었거든요. 내봉성이니, 내인성이니, 광평성, 이런 체제를 없애버리고 중앙 관제를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제를 다시 가져오게 돼요. 중국의 관제를 이제 모방을 해요. 차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당나라의 삼성 육부 체제 있지 않습니까?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이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이성이 형성이 돼요. 중서, 문, 하성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이, 처음에는 내사문화성이었어요. 내사문화성이었는데 나중에 문종 때에 중서문화성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병마사라든지 또는 그 식목, 담이 설치가 돼요. 도병마사, 식목담이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충추원이죠. 충추원. 그 다음에 어사대.
그 다음에 이제 그 3, 4가 설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추원과의 3, 4 있지 않습니까? 중추원과 3, 4는 송의 관제를 차용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자, 송나라에는 없어요. 송나라, 당나라는 없어요.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위 관리들이, 고위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추 합좌 기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그 신라시대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시대 때에 통일신라라기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신라시대 때에 그 귀족회의 기구인 화백회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관제가 개편이 되는데 또 상사성 밑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이, 병, 호, 형, 예, 공이 있어요. 이병호 형예 공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호예 병형 공이잖아요. 호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의 실정에 맞게 삼성을 이성으로 개편하고 육부에서 이 병부를 우선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열순이에요. 이가 원조고, 그러니까 서열순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는 뭐 참고로 뭐 행정자치부, 병부는 저희 국방부, 호부는 뭐 재정경제부, 뭐 형부는 뭐 법무부, 예부는 뭐 문화관광부 정도, 또는 뭐 교육과학기술부, 또 공부는 이제 뭐 건설고등부.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의 관제와 좀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상서성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12목을 설치를 했었죠. 자, 성종이. 그리고 이제 금유. 자, 우리 층에 나와 있는데, 금유와, 조장이라는, 자, 임시 관리가 있었어요. 임시로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금유와 조장이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수출해서, 자, 그리고 이제 전운사라는 관리가 있었거든요. 자, 이 금유와 조장이, 세금을 수출을 하면, 전운사가 그 세금을 중앙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였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유와 조장이라는 임시 관리도 이제 혁파를 하게 되고요. 전원사는 나중에 현종 때 혁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앙 집권하를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책에 보시면 향직을 개편한다고 나와 있죠. 향직. 그래서 이제 문무 산계제가 완비가 되는데 이 산계제가 완비가 됩니다. 산계. 그래서 이제 산계, 산계가 있고, 산계가 있는데요. 이 산계는 뭐냐면, 이 관직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같은 경우 17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벌찬, 뭐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뭐 아찬,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등급이, 자, 29 품계가 있었다. 자, 29품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29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품이 있어요. 1품부터 9품까지 있어요. 1품부터 9품까지 있고, 자, 1품에서 이제 3품까지는, 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일품, 그 다음에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4품부터 이제 9품까지는 이제 그 정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하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사품 상, 그 다음에 정사품하, 그 다음에 종사품상, 그 다음에 종사품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 1품부터 3품까지는 3 곱하기 2를 하면 6이 나오죠?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6이 6개잖아요? 6개고, 6개에다가 이 정종상하 4를 곱하면 6, 4, 24. 24. 저희 또 산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6 더하기 24를 하게 되면 30개의 품계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제가 29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를 빼요. 마이너스 1을 해요. 이 1이 뭐냐면, 정일품이 없어요. 정일품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의 최고 집정기관이 중성문화성이거든요? 상서성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인 문화시중이거든요. 문화시중이 품계가 정일품이 아니라 종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정일품은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개 품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상계예요. 중앙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문반이든 무반이든 관계없이 문상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무든 그러니까 문반이란 개념보다는 어쨌든 문상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의 어떤 그 최고 서희 장군이라든지 뭐 강감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군인이지만 문반이지 않습니까? 문반인데 어쨌든 이 문상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상계는 지방의 향리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이 관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탐라, 그러니까 제주도가 되겠죠. 이 제주도의 그 탐라의 그 어떤 왕족 출신이라든지 또는 그 여진족의 어떤 추장이라든지 어떤 지방의 토호라든지 자 이런 세력들에게 이제 그 무상계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상계를 지급을 하게 되면서 중앙과 어떤 그 지방의 어떤 그 예속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들의 그 지방 세력의 독자적인 어떤 고유의 어떤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좀 퇴색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무상계제가 완비가 되면서 집안 토착 세력들이 토착 세력들의 어떤 독자성이 약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그 포장직이 이제 개편이 되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당대등이 있어요. 당대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등이 있습니다. 대등이 있고, 이제 그 병부가 있어요. 병부가 있고, 이제 창부가 있습니다. 창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관직이죠? 이건 관직이거든요? 관직이고, 이거는 관청이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통일신라 하대 때 지방 세력들이 이제 그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국가를 이루어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이제 관반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관직을 만들고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대등은 그 지방에서 지방 토착 세력들이 토호들이 만든 관직 중에서 최고 관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등이 알겠죠? 당대등이. 자, 이런 당대등이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도 지방에서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존속이 되어 있었는데, 성종 때에 와서 이런 어떤 지방의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 명칭을 격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당대등이 이제 호장이 되는 겁니다. 호장이 되고, 대등은 이제 부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병부는 이제 사병이 되고, 자, 창부는 이제 사창이 그냥 어떤 부에서 이제 병이나 창으로 이제 격화가 되고, 자, 호장, 부호장과 같은 이 향리로, 자, 지방에 파견된 수령을 보좌하는 형태의 실무 행정 관리로서 그 향리로 격화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지방의 통제가 점점 강화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리들을 이제 나중에 그 달래기 위해서 아무래도 또 관청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관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경비라든지 어떤 그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는 어떤 관청을 그러니까 관청을 운영하기 위한 토지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 토지가 바로 공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그 관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또는 이 관리가 또 녹봉으로 사용되는 게 공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유학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에 국자감 설치, 그 다음에 얘기했었죠. 문신 월가법은 뭐냐면 문신들에게 매월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과제를 내줘서 이제 시부를 지어서 갖다 바쳐라. 유교 교육을 장려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장려를 이제 조서를 하게 됩니다. 교육 장려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을 해서 국자감을 이제 새로이 중수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의 12목에 견학버스, 외학버스 파견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중앙관제 이렇게 보시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중앙의 통치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당의 삼선 육부체제 도입했다 말씀드렸죠. 고려의 실정에 맞게 개편했다. 육부의 서열이 다르다 말씀드렸었죠. 3사의 기능이 약화돼요. 3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좀, 그리고 상사 아래 뭐 3개의 부도 이제 설치가 되는데, 좀 중요한 기능으로서, 중요한 관부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 같은 경우 3사가 단순 기관으로서 이제 그런 정도 역할밖에 담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곡, 그러니까 뭐 화폐라든지 뭐 곡식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계산하는 그 어떤 회계 기관으로서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또는 이 녹봉을 계산하는 그런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게 고려의 3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사의 기능이 그래서 약화가 되었다. 이성육부제다.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상서성의 기능이 약화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서성 아래 이병호 형예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호 형예공은 독자적인 어떤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중서문화성의 고유 관리가 이 이부 호부 형부의 장관은 겸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독자적으로 광에게 직접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상서성의 기능이 좀 약화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체제 운영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중서문화성은 문화시중의 국정을 총괄한다고 했었죠. 최고 장관인 그 중서문화성은,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좀 지우고, 자, 이 중서문화성은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재신과 2품 이상이요.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추원 같은 경우는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2품 이상의 추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품 이상의 재신이지 않습니까? 고유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2품 이상의 재신과 2품 이상의 추밀이 모여서 이 도병마사에서 모여요. 도병마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제추, 그러니까 재신과 추밀이 되겠죠? 제추, 합좌. 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추 합자 기구라고 얘기해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이 도병마사는 뭐냐면 국방이나 어떤 군사를 담당하는 이 고려의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도감은 뭐냐면 격식이라든지 법 조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규칙을 정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자, 이 제추합자, 이 고유 관리들이 모여서 자,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만장일치제로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떠지? 이 도병마사 있지 않습니까?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무신정변 이후에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문신들을 때려 죽이고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무실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좀 실질적으로 뭐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고려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충렬왕 때 와서 이제 최고 권력 기구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뭘로 바뀌냐면 도평이 사사로. 자, 도평이 사사로 이제 바뀌게 돼요. 충렬왕 때 도평이 사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도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도당이라고 얘기한다. 자, 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평이 사사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1400년에 그러니까 태조 이후에 종종이지 않습니까? 태정, 태세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태종,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때에 이 도평이 사사가 혁파가 되고 의정부로 이제 개평이 돼요. 의정부로 이제 개평이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00년에. 자,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 어쨌든 제추합자 기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뭐 재신과 낭사로 구성이 된다. 중추원과 함께 고려의 핵심 권력 기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서성 얘기 말씀드렸었죠? 상서성은,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면 상서성이 정책을 집행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중서문화성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관인데, 육부를 예속한다. 근데 육부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육부 형식적으로는 뭐 삼성의 하부기관이나 실질적으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거치지 않고
자, 왕과 직접 연결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육부의 서열은 당과 달리 이병호 형제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려가 이제 병부를 중요시 여겼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삼사를 보겠습니다.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삼사를 두었으나 송과는 좀 다르다. 국가의, 그러니까 삼사는 뭐냐면 그 국가의 어떤 곡식이나 화폐가 출납,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니까 단순 회계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녹봉을 이제 관리를 했었다라고 이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을 이렇게 뭐 삼사가 담당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육부의 하나였었던 이 호부가 아무래도 재정권이 더 많이 행사를 했었겠죠. 자, 국가의 수입과 세무, 녹봉 관리 등이 한정해서 돼 있었다. 자, 그러면 중추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원은 이제 그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추밀은 국가의 그 국가의 기밀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승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명의 출납, 그러니까 왕이 뭐 명령을 하달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반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왕명의 출납이라든지 또는 궁궐을 수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육추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육추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추밀. 그러니까 뭐 중추원 부사, 중추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추원 부사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관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추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제 7추밀이라고 또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7추밀로 또 확대가 돼요. 자,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6추밀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게 이 추밀이었다. 조선시대의 군사기관이었던, 중앙군사기관이었던, 그 핵심적 군사기관이었던 이 상분부로 계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추밀에서. 자, 그 다음에 승선은 조선시대의 뭐 승정원을 계승한다. 승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관제가 도령마사다. 재신과 추밀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목 동안 뭐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격식을 의정하던 기관이다.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대간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간 제도. 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간. 이 대간이 뭐냐면, 자, 어사대의 관원을 뭐라고 하냐면 대관이라고 얘기해요. 대관. 자, 대관. 어사대의 관원, 대관과,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 있지 않습니까? 낭사를 뭐라고 하냐면 간관이라고 얘기해요. 간관. 아니되옵니다 전하고 임금에게 간하는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관, 낭사의 간을 합쳐서 이제 대관과 낭사가 자, 이 모여서 이제 대관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삼품위하잖아요. 어사대 관원도 삼품위하고 직급은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낮은 건 아니고 비율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인데 자, 이들이 하는 역할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역할이 서경권이 있고요. 서경, 그 다음에 간쟁, 그 다음에 봉박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경은 뭐냐면 관리의 임명이나 또는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시에 동의를 하는 동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간쟁은 뭐냐면 자, 왕의 어떤 잘잘못에 대한 어떤 비판 뭐 그리고 뭐 관리들의 어떤 뭐 탄핵 뭐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이 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되옵니다 전하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봉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왕의 임금의 어떤 부당한 명령을 이제 거부하는 이 거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박이나 자, 이 간쟁이나 이 서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뭐 대간하고 가로쳐놓고 대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참고로 이 낭사를 성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사대의 대관과 중서문화성이 성낭을 합쳐서 대성이라고도 뭐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대간은 그래서 대관. 자, 대관은 어사대의 뭐 관리로서 주로 백관의 비위나 불법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했었다. 자, 간관은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간의 직능은 왕권을 규제하고요, 고위 관원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그 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한림원이 있죠. 한림원.
한림원은 뭐냐면 그 왕명으로 왕의 교지를 이제 작성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의 교지나 뭐 외교 문서를 작성한다. 문한기구다. 문한기구라 되기는 언론 활동을 하는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출판업, 그러니까 뭐 신문사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춘추관이 나와 있죠. 춘추관. 춘추관은 뭐냐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이십니까? 당신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흘러온 역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정 기록, 국가의 어떤 그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서원이 서경에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사성이 이제 개경에 설치가 되는데, 이 성종 때에 자, 이런, 국립도서관을 설치를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적포가 있는데요. 숙종 때에 국자감에 설치한 그 출판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수서원이라든지 비사성이 아니에요. 비서성이거든요. 비서성. 이 비서성이 어떤 그 서적들을 그 인쇄하고 간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현각 보문각이 있습니다. 이 청현각 보문각은 뭐냐면 경연을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 있지 않습니까? 유교 경전을 신하들과 함께 강연하는 자, 이런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처음에 이 청현각이 설치가 되었었다가 이제 그 궁궐 안에 너무 깊숙이 있는 바람에 그 신하들이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보문각을 설치를 해서 자, 운영을 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 설치한 그래서 학술 기관이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로 해석하면 뭐 집현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천대가 있는데요. 천문관측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천대의 관리들이 실제로 천문을 관측을 해요. 첨성대가 있거든요. 개경에 첨성대가 있는데, 뭐 사진자료도 뭐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발이 4개가 달려 있어요. 첨성대가. 좀 그림이 좀 엉성한데, 어쨌든 이런 첨성대에서 자, 하늘을 이제 관측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기록을 했었겠죠. 자, 그다음에 지방통치제도 정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통치제도를 보시게 될 텐데, 자, 지방통치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경이고요. 고려 지방통치제를 보시게 되면 3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면 자, 5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경에는 어떤 관리들이 이제 파견이 되냐면, 자, 유수들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뭐 서경 유수라든지, 뭐 동경 유수라든지, 자, 이런 관리들이 파견이 되고요. 자, 5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부군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 부, 군, 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에는 이제 그 주지사가, 부에는 이제 부사가, 자, 군에는 군지사가, 현에는 현령이라는 이 관리가 파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계는 이제 북계와 동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이거든요. 특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담당하는 군사적 요충지에 양계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 양계 아래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주가 있고요. 주가 있고 이제 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에는 이 방어사가 이제 파견이 되고요. 진에는 이 진장이 파견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정 조직이 이제 개편이 되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군사적 의미로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이제 도호부를 또 따로 이제 설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양계에 또 없는 도호부도 있어요. 도호부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도호부사가 임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행정적 의미로서 이제 우리 앞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12목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목에는 자, 이제 목사가 파견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방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책에 보시게 되면 불완전한 이원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민정 중심이 있고요, 군정 중심이 있는데, 자, 5도는 민정 중심이에요. 그 양계는 군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적 요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 전공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북계가 있어요.
동계가 아니라, 서계가 아니라 북계요. 북계가 있고, 이렇게 쭉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바로 동계가 되겠습니다. 동계가 되겠고, 서해도가 여기 있어요. 서해도가 있고, 교주도가 있고, 양광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5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북계와 동계, 이렇게 해서 양계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지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서해도와 양광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이제 개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개경 인근에 있는 게 뭐냐면, 이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중에 이제 설정이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현종 때 이후에 이제 경기가, 나타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왕이 거주하는 곳에 뭐 500리. 굉장히 멀죠. 한 2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가 나중에는 확대 발전돼서 조선시대 때는 경기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정 중심으로 해서 5도와 8개의 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12목이지 않습니까? 그 성종 때 12목이 설치가 되었는데, 자, 고려 현종 때 와서 지방제도를 개편하게 되면서 8목으로 축소시켜요. 8개 목으로 축소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이 5도와 8목 같은 경우는, 자, 민정 중심이었다. 자, 그 다음에 군정 중심으로, 자, 양계와 어떤 도부를 운영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런 내용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군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군현의 군현이. 네, 군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면, 속군과, 주군과, 주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군과 속현이 있어요. 속군과 속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군과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속군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군과 주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00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 속군과 속현은 300여 개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속군과 속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그 예종 때에 와서 이 속군 속현에, 그래서 이제 간무라는 이 최하 말단 지방관을 나중에 파견하기도 하는데, 그 예종 이전에는, 그러니까 속군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속군과 속현은 주군 주현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군 속현 안에는 이 향리들이 뭐 세금을 걷는다거나 어떤 그 지방 행정의 실무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향리층들이 뭐 호장 부호장들이겠죠.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주군과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매개로 해서 중앙 정부와 이제 소통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현은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에 지방관을 통해 지방 호족이나 향리들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었다. 지방 호족이나 향리들이 지배한 곳이에요. 아직 중앙 집권 허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현, 속현, 향소, 부곡 간의 법제적 지위나 부세의 부담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향소, 부곡 있지 않습니까? 이 향소, 부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민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쟁 포로라든지 또 뭐 범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한 노비는 뭐 매매 상속이 가능한 노비는 아니고 어떤 천민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특수 업무를 담당해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공업을 담당하고, 뭐 농업을 담당해요. 향부곡 같은 경우는 농업도 담당하고, 뭐 어업이라든지 뭐 목축업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담당하게 되는데,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소 같은 경우 수공업을 담당하는데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서 나중에는 뭐 여기서 뭐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뭐 망소의 난, 뭐 이런 난도 발생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향소 부곡 같은 경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었어요. 이 속군 속현 같은 경우. 나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간무라는 최하 말단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간무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그 현감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현, 속현, 향소, 부곡 간의 법제적 지위나 부세의 부담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고려 지배 조직의 정비 과정 밑에 보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수령 파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유와 조장이라는 조세를 관장하는, 사자, 그러니까 임시 관리를 얘기하죠?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이거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자치에 맡겼었는데, 처음에는, 고려 초반기에는, 호족들의 자치에 맡겼었는데, 이 성종 때에 와서 지방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12목이 설치가 되고,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고, 그리고 현종 때에 사도호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안북도호부, 그 다음에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그 다음에 안변도호부가 정비가 돼요. 그 이전에 뭐 사실 5도호부가 있었다가 막 좀 변천이 있었는데, 어쨌든 4도호부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8개의 목에 이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12개의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황주목이라든지, 황주목, 광주목, 그 다음에 뭐 전주목, 나주목, 그 다음에 뭐 상주목, 그 다음에 뭐 진주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충주목, 청주목까지 해서 8개의 목이 개편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지는 게 12목에서 빠지는 게 뭐 그 승주목이나 또는 뭐 전주목이 있네요. 전주목 있고 양주목이랑 해주목, 자, 이런 목들이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2개 목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6 지주군사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와 이 군지사를 합해서 이제 군지사 합하게 되면 56개의 지주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개의 진장이 여기 있습니다. 진장이 여기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20명의 현령이 여기에 파견이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해봤자 100개 남짓 불과해요. 파견되는 지방관 수가. 그래서 이제 속군 속현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군 속현의 숫자가 한 300여 개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이후 많은 속현의 간무가 그래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고려 예종 때에 이 간무가 설치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개수관이라는 기관이 나와있죠. 중간기구인데, 개수관은 이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호부라든지 또는 이 경이 있지 않습니까? 경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 부라든지 경이라든지 이 도호부와 같은 기관을 개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도호부사라든지 또는 경 같은 경우는 유수지 않습니까? 유수라든지 또는 부사에 이 개수관이 파견이 되어서 이제 중앙과 연락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지방제도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부, 경부, 이 주변에 있는 이 토착 어떤 뒷단들을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개수관이 설치가 됐다. 몇 개의 큰 군현으로 해서 많은 주연을 이제 통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고려 중기 이후에 개수관 대신에 남부 지방의 5도 양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5도에는 그래서 안차사가 파견이 되고, 자, 여기는 지방 장관은 안차사라고 얘기해요. 5도에는 안차사,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안찰사, 그 다음 5도에는 병마사. 6품 이상이에요. 6품 이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6품 이상이 관리인데, 안찰사는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관찰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관찰사는 2품 이상의 관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관찰사로 바뀌게 되고, 그 안찰사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을 순시를 해요. 순시를 하고 이제 감찰하는 역할에 그치는데, 그리고 이제 관서도 없습니다. 관서도 없고,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 관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명이라는 관서가 있고, 가명의 이제 관찰사가 임기가 또 2년이에요. 관찰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불과한데, 그래서 관찰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관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찰사를 이렇게 봤고요. 안찰사는 그래서 밑에 이제 주부군현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주부군현이 있고, 양계는 방어사 주,
이 주에 이제 방어사가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진에는 뭐 진정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소 부곡이 설치가 되고, 삼경이 설치가 되죠. 처음에는 개경. 자, 개경, 서경, 동경이었으세요. 동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경이 이제 좀 탈락되다시피 하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남경 길지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동경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남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남경이 들어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종 이후에요. 남경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우리 책에는 뭐 양주라고 나와있죠? 양주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실 내용이 서경의 분사제도가 시행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분사제도,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분사제도가, 그러니까 이 개경에 설치된 관청 있지 않습니까? 관청을 그대로 서경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 않습니까? 고려 태조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서경 이 분사가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국자감이라든지 어사대라든지 어사대가 아니라 어사대라든지 사원대라든지 자 이런 관청들이 자 서경에도 설치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사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묘청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묘청이 난 때 평양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묘청이. 연호를 대위국으로 하고, 대위국으로 하고, 연호는 국가를 대위국, 연호를 청계로 해서, 1135년에 신라의 칭제 건호를 하면서 묘청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요게 이제 1년 만에 또 진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서경을 근거로 해서 묘청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서경을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분사제도가 좀 약간 퇴색됐는데, 폐지되진 않고 퇴색됐는데, 이게 나중에 조유총이 난 때, 자, 조유총이 난이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중부 이의방 이고 세력들이 문신들 때려 죽이고, 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조유총이 서경유수로 있었거든요? 서경유수로 있었는데, 조유총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난도 또 진압이 돼요. 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서경 지역의 분사제도가 이제 폐지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폐지가 되고, 토관직으로, 토관직으로 격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분사제도가.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묘청이 난 이후 분사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되었는데, 폐지가 된 게 아니라 분사제도가, 묘청이 난 이후 약화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안에 주현과 이제 속현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충적인 신분적 구조가 형성된다. 그래서 중앙과 외관이 파견된 9년 사이에는 행정명령이 하달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관이 없는 속군 속현은 죽은 주현을 매개로 해서 중앙과 이제 소통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외관의 파견 여부는 9년의 크기보다는 호족들이 지배하는 세력권과 연관을 미친다.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 강대한 곳은 아무래도 지방간 파견하기가 좀 힘들겠죠. 속군 속현이 그래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방 독자적인 어떤 세력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간무도 파견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지방제도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주현이 증가하고 속현의 간무가 이제 파견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개수관이 있었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도부라든지 또는 목이라든지 또는 도부, 목, 경. 자, 이런 곳에 이제 개수관, 이런 곳을 개수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을 연락을 담당하는 지방제도 개편되기 이전에 개수관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파견된 목사라든지 또는 도부사라든지 또는 유수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개수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개수관이 있고 일반 주현이 있고 속현의 누충적 지배 구조였었는데, 이런 식 구조였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오도 연계로 개편이 되면서 자, 지방 행정 조직가 완비가 되는, 어느 정도 완성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양계 있지 않습니까? 양계와 나중에 선종 때 설치되는 이 경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이 아니라 일반 행정구역으로 이제 그 편입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양계, 그러니까 원래 5도의 안차스가 파견되지 않습니까? 안차스가 나중에는 이 양계에도 파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계와 경기 지역이 다른 이 5도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향소 부곡이 점차적으로 이제 승격을 해요. 일반 구현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자, 향리 세력도 이제 점점 중앙 집권화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간무도 파견되고 또 이제 이 속군 속현이 이제 죽은 주현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향리 세력이 약화되는. 자, 그리고 안차사의 지위도 상승하게 됩니다. 안차사의 지위도 처음에는 6개월이었잖아요. 그 복무 기간이. 나중에는 뭐 고려 말 끝에 가면 이제 1년으로 연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관 보시게 되면 뭐 안차사, 외직이 아니라 경직, 그러니까 중앙관직이죠. 중앙관직으로서 6개월 동안 파견되는, 지방을 순시하는, 감찰하는 관리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걸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기구가 없어요. 조선시대 관차사는 이 가명이라는 기구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평양 가명의 뭐 평안도, 평양이라든지 보통 평양이라든지 또는 안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사를 이제 관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외직이 아니라 경직이다. 사무기가 없었다. 자, 5, 6품이었었다. 6품 이상의 관리. 6개월 지방으로 지방 순심히 감찰을 했었다. 그 다음에 수령을 보시겠습니다. 수령은 지방에 파견된 관리를 얘기하죠. 자, 수령 5사가 있었어요. 농업진흥, 인거, 호구, 증식, 그 다음에 부세, 수치, 공정, 재판의 공정, 치안 확보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수령 5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 봉행육조라고 나와있죠. 봉행육조. 그래서 이 봉행육조를 근거로 해서 안차사가 각 지방에 파견되면서 근무 평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수령들의 그 업무에 대한 어떤 그 감찰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지방 수령을 일일이 평가를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수령이 이 안차사를 안차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